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었는지 항상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네, 그 다음에 1년 내내 큰 옷을 입고 또 신발도 신지 않고 자기 크산티페 마누라한테 맨날 잔소리 들으면서도 아테네 아고라에 가서 그 젊은 청년들에게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고 목노아 광야에서 외쳤던 인물. 청년들, 이 아테네 청년들이 깨어나야 이 아테네가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평생 동안에 이 아테네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 아테네가 전쟁에 나갔을 적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에 나갔을 때 3번이나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냐,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벼슬을 타냈냐? 내가 돈 받고 강의를 했냐? 내가 마누라 등산을 참아가면서까지도 그냥 그렇게 젊은이를 깨우쳤다는 그 죄밖에 돼 있느냐? 억울하다 이게. 사형 선고 부당하다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들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론,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익스큐스잖아요. 익스큐스. 변명은 지가 잘못했는 걸 갖다가 핑계를 대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목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오히려 변론. 너희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정당한 것이야. 이렇게 변론으로 하나의 풀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56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그냥 하나의 변론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소크라테스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재판받기 전, 1차 재판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변호사라든가 자기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변명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한 두 번째의 소크라테스 변호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적에 사형을 앞두고서 한 변호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뭐냐면 2번 재판을 하는 거예요. 2번 재판은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고소하잖아. 고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고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피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피고가 죄가 있냐 없냐, innocent와 guilty, 유죄냐 무죄냐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배심원들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1차 배심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에서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280대 220으로 무죄 판명이 납니다. 280대 260표 차이잖아요. 유죄가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유죄가 됐으니까 1차 재판하기 전에 제 첫 번째 변론이 하는 거예요. 1차 재판에서 너는 유죄야 하니까 거기서 2차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변론을 해요. 2차 재판을 하는 거야. 2차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마땅히 저 사람은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고소한 사람이 내리는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유죄가 됐으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나는 유죄니까 이런 벌을 받을게 라고 내가 받고 싶은 벌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고소인이 이르는 사형, 그럼 또 피고는 너는 벌금형, 난 벌금형 할게. 이 두 개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배심원에.
근데 그 재판할 적에는 거기서는 여지없이 깨물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서 360대 140. 300, 저점에 280에서 360% 사형으로 언도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2차 자기 변론을 할 적에 어떻게 변론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배심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무죄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사형 이쪽으로 옮겨가 버렸느냐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 변론에서는 그래 니들이 내가 죽으라 하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지만 너가 잘 사나 내가 잘 사나 누가 끝에 살아났느냐 보자. 이렇게 말하고 도약을 마셨던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평생 동안 아테네 젊은이들을 가리키면서 마누라한테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테네에 주는 하나의 독약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마지막에 할 수 있던 벌이 뭐냐면은 사형 아니면은 징역형 아니면 유배형 딴 나라로 추방하는 것 그 다음에 벌금형 이 네 개인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럼 나는 벌금형 내려도 나는 벌금형 택할게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아테네는 사형이라는 독약을 내렸죠.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산파법, 대화법이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신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무지를 알아라 했지만 가장 어떤 점에 봤을 때는 인간의 실존주의 철학을 갖다가 최초로 주창했던 인물이 소크라테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무죄의 세계,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깨치는 것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알의 세계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무지를 깨치고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의 뭐랄까 고집이랄까 독심이랄까 이걸 버릴 때에 진정한 삶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는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나야말로 무지한 사람이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깨달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라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아테네 그 소크라테스를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락을 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아테네 그 당시는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와 도시국가 사이에 치열한 어떤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항상 그 도시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항상 용기 있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도시보다도 뛰어난 젊은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단 너희들은 무식한 놈이야 알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은 열등감을 심어주니까 그 어떤 아테네의 하나의 그 통치자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정상과 노력을 해 나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포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포리즘은 뭐냐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오류가 있다. 그 오류를 갖다고 그것을 내 자신의 오류가 있으면 나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뭐 잘못했지만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자존심 상한다는 거야. 그것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 무지를 깨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존재성을 갖다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 유명한 소크라테스 말이 있잖아. 테베이 신화가 신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신전에 가가지고 이제 사자한테 물었는 거야. 물으니까 뭐냐면 이 도시에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신의 말씀은 은유법을 택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신전에 있던 여사제가 너, 난, 없다. 이 한마디로 명시적으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크라테스가,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해보면 사제조차도 신조차도 내가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어떤 하나의 몰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처형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된 이야기가 59페이지에 있는 거야. 59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테네 중간에 보면은 그 아테네의 그 신전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실.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하는 도대체 진실이란 뭐냐? 그렇지만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이 무지함을 알아라 라는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약을 내리되고 마침내 처형을 하게 되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우리가 일화를 이야기할 적에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알아라. 이 하나의 이제 그 화두. 두 번째는 가장 아테네에서 나름대로 신조차도 지혜로운 신이었다. 그럼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면 드디어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처형을 내렸잖아요. 그 두 형의 두 번째 이제 처형을 내려서 첫 번째 1차 투표에서 해가지고 드디어 뭐냐면은 이제 유죄라는 거야. 그때 내렸을 적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만큼 아테네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테네를 위해서 스파르타와 싸울 적에 세 번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정까지도 버리면서 그 청년들을 깨우치려고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가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된답니다.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정부 청사에서 항상 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벌금형을 받을게. 벌금형을 그러면 내가 얼마를 내한테 벌금 매기면 1머나 1은화 1머나예요. 근데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20만 원만 낼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다가 주위에 플라톤이 있는 거예요.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보증을 쓰니까 내가 30머나만 낼게. 됐나?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는 처벌, 유죄야 했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나에게 그득하게 항상 매일 점심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야. 1머나만 낼게. 좀 걷나? 그럼 내가 10만원 낼 거 한 50만원 낼게. 이래 이 아테네의 배시민들이 확 나타났어. 그래서 재판 결과 그냥 사형, 승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 뒤에 사형 선고를 받고 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3차 변론 62페이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일단 재판을 내렸기 때문에 이 비방과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처지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말했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그 국가가 내렸던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한 적이 얼마나 많은 병세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그 적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 못한다. 나는 그래 못한다. 그런 아까 존엄성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은 죽음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나는 뭐냐면 그러면 추방령 나는 추방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스스로 추방령을 내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만큼 안테네를 사랑할 사람이 있느냐? 나는 안테네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아테네를 떠나서 딴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역시 젊은이를 가리킬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도 역시 그 기성세들이 나에게 뭐냐면 사형선고를 내렸을 것이다. 그래 추방령을 내려도 그곳에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나는 추방령을 내려도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금형 밖에 내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이것도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아테네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테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테네가 내렸던 법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에 아테네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죽으러 간다. 너희들은 살러 간다. 그러나 정말 어느 쪽이 제대로 된 길이가 두고 보자 하는 말이 66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나고 이것이 이제 아주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을 행해 가고 있는지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그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문장을 읽어보면 두고 보자. 어느 놈이 참 죽고 나서도 그 오래 사는지 이런 어떤 한의 아무리 뭐 항심이랄까 이런 것도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죽은 거야. 죽었지만은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았죠. 플라톤이라는 하나의 걸쭉한 수제자를 남기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것을 볼 적에 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것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몰라서 그럴 것 같고요. 그 1부와 2부와 그 3부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석공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다부진 몸이라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3번 나가도 3번 다 살아간다 하는 어떠한 추위와 어떠한 굶주림과 어떠한 어떤 무더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다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이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적에 71살인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수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제자들이 뭐냐면 아테네 보고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아주 이런 소설 이런 어떤 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극적인 장면이야. 이 극적인 장면이 여러분에서 소설을 이래 가만히 보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장본 또는 목사 특히 좋은 글자에 나오는 어떤 딤셀이라는 목사의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 장면도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하나의 그 운변이라는 여기 나오는 하나의 세 개의 설교 이것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좋은 글자에 나오는 페스트가 죽을지 처형대에서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걸 죽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이 연설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세 부분으로 설교가 세 부분 구성되는데 이 부분하고 다 똑같이 닮았는데요. 똑같이 닮은 봤을 적에 그 항상 그 우리가 구라파의 어떤 하나의 그 소설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그 읽을 때에 어떤 하나의 그 사람들이 갖는 어떤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고대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삶에서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 문학을 안락하면은 그 이런저런 히랍이라든가 또는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을 알 수밖에 없다. 알아야만 된다. 또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인물이 이 소크라테스를 만났을 적에 이 플라톤은요, 인물 좋고 헌출하고 재능이 넘치고 그리고 또 아주 귀족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주 잘 나가는 어떤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플라톤이 늙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문도 시원찮은 이 플라톤의 연설에 홀꼬닥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알면서 무엇이 우리는 어떤 하나의 플라톤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되게 만들고 거기서 배운 것이 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어떤 새로운 학문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적에 플라톤은 뭐냐면 소크라테스보다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45살 때, 소크라테스가 45살 때 이제 45년이니까 청년 때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죽고 소크라테스가 죽자 마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했듯이 그럼 이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그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인물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야.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와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와 그 다음에 유럽의 각지를 각각 여행을 하죠. 어떤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순례의 기간 또는 어떤 하나의 자기 방황의 기간 이런 걸 받으면서 드디어 마침내 내가 뭐냐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을 갖다가 새로 다시 정립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을 만든 거예요. 그죠? 아카데미아 하는 이 학원은 아카데미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방의 이름을 따가서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을 가리키면서 여기서는 철학만 가리킨 것이 아니고 수학과 수사를 가리킨 거예요.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학이라 하는 것은 아주 형이 어떤 상학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기하하던 어떻게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아주 수학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오늘 여가가 이야기하고 저가가 이야기하고 저가가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맥이 없는 거예요. 그 맥을 끌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책을 쓰지를 않았거든요. 책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계 4대 성경은 절대로 글자를 이용하지 않는다. 직접 말로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다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하는 기하학 또 그러면서 수사학 같은 걸 하는 소크라테스가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뭐냐면 아주 뛰어난 언변론자지만 그 당시에 수사학을 아주 그런 소피스트, 궤변론자를 이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에 져버렸거든요. 이 궤변론자. 그래서 하나의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학과 수사학과 그 다음에 기하학, 수학과 수사학을 한목에 가리키면서 비로소 어떤 플라톤에 의해서 철학이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플라톤이 만들어냈던 것이 아카데미하는 학원이었고요. 여기 나온 것이 아까 이제 이상국가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어떤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패권 정치, 무단 정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아주 참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은 건국의 하늘은 철학적인 개념을 갖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데 나온 사람은 다 떨어져 버렸다. 참 다 그냥 사상 가지고 이기냐 저거냐 이것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있지만 아주
소크라테스, 플라톤처럼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물러나 버렸잖아요. 자, 그거 하고 그다음 이성국가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던 소크라테스가 형이사학종, 변론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 이 양반이 갖고 쓰는 것은 뭐냐면은 형이사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졌던 것이 뭐냐면 아까 나왔던 인간의 지혜야, 지혜. 지혜가 뭐냐? 또 용기가 뭐냐? 절제가 뭐냐? 그리고 이데아가 뭐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데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데아와 진료인데 왜 모든 사람이 이거야. 소나무를 보면서도 소나무, 그다음에 뭐 찔레도 보면서 나무, 또는 뭐 박다나무 보면서도 나무. 왜 항상 찔레를 나무를 보든 소나무를 보든 또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보든 이 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냐면 이 나무라는 어떤 이데아가 있다는 거야.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야.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딱 태어나는 거야. 그럼 아들이 태어나고도 역시 소나무는 또 뭐냐, 소나무고 말이랑 하고 내 또 나무다 한다 이거야. 이 말은 뭐냐? 사람에게는 이데아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DNA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전부 다 각각의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에서는 이데아와 진료, 우리 모든 것은 이데아로 만들어진 진료체가 여러분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하나의 형상이라는 이데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플라톤에 와서는 항상 이데아로 보면서 가장 이상적이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데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내었던 것이 제가 하나의 향연이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67페이지에 실어낸 겁니다. 향연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맨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많은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냐면 지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전부 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향연의 이야기도 하고 대화편도 소크라테스 쓰는 셈을, 소크라테스 변론도 이 소크라테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플라톤이 쓴 거야. 플라톤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향연은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사랑과 연애와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은 에로스라는 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갖다가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가장 어떤 하나의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부드러운 신이 에로스인데, 진작 에로스 신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에로스 신에 대해서 한마디씩 좋은 이야기를 하자라는 내용이 향연이야. 향연. 그러니까 이 향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아테네에 있는 박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말도 먹고 뜻도 먹고 말 보면 배가 두둑하잖아. 그나마 여러분은 다 어디 가노? 노래방에 간다나? 그게 아니다 이거야. 가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 고상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자. 이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갖다가 향연 심포지움, 그죠? 향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적에 심포지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한 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5명의 이제 거기 이제 이야기가 나와지고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에로스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단계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에로스에 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파이드로스를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에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파이드로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연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로스를 사랑이라고 할 적에는 기꺼이 죽는다.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관직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이 에로스다. 여러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관직도 버리고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냥. 그러니까 에로스의 첫 단계도 안 된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바이미아스가 에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뭐냐면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뭡니까? 동성애. 그죠? 동성애.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군대라는 거예요. 그죠? 군대는 싸우다가 전우가 죽으면은 뭡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나이든 젊은이는 어린 소년에게 그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이는 그러한 나이든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 간의 그 사랑이 바로 에로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배려가 있는 것이고 도와주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에로스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고 남자들의 사회니까 이것을 여성에게 적용시키면 그대로 어떤 나이 더 많은 여자가 나이 젊은 여자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그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려고 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관계가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대구에서 저번에 퀴어 축제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트러블이 있고 이래지만 저는 사실은 그것을 조금 색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거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가지고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거야.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이것이 두 번째 에로스. 세 번째 에로스가 알렉시마코스의 에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시마코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에로스에는 아름다운 에로스와 초한 에로스가 있다고 그걸 네? 아름다운 에로스와 초한 에로스가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에로스는 어떤 것이냐? 의사를 받아. 의사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세균이라든가 병균을 죽여가지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아름다운 에로스와 초안 에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안 에로스를 갖다가 치유해가지고 그것을 아름다운 에로스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에로스에, 내가 아름다운 에로스를 갖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냐면 초안 에로스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것을 갖다가 아름다운 에로스로 바꾸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여기서는 뭐랄까 어떤 하니까 남자 여자 또는 남자 이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인격체로 가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좋은 인격체로 바꾸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세 번째 에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 사람이 풀어나간 겁니다. 네 번째 에로스가 저랬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쪼개진 두 개를 다시 하나로 합치고 싶어 하는 하나의 열망. 이것이 에로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는 동글동글한 존재야. 쉽게 말하면 그 속에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합쳐져 있는 하나의 그런 종을 뭐라 하지? 한 몸에 암컷 수컷이 갖고 같이 있는 종을 뭐라 합니까? 자웅동체. 그래, 자웅동체적인 존재야. 이 자웅동체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이 힘이 막강해. 이게 매일 신에게 자꾸 덤벼든다는 거야. 이 제우스 신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쪼가리 딱 날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로 딱 분리시켜버렸어요. 이 분리시켜버리니까 이 분리시켰던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거기만 정신을 쏟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 신한테 덤빌 여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웅동체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암컷과 수컷이 이제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 시기가 원래 있다 보니까 이제 각각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돼. 그래서 제우스가 좀 봐준 거야. 봐가지고 그것을 앞쪽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앞쪽으로 옮기가 딱 둘이가 이래 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수정이 돼가지고 알을 이어받게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됐는데 그때의 이 자웅동체 안에 원래를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다 있는 것을 갖다가 나눴는데 하나는 남녀가 합쳐 있는 것을 갖다가 합치면 된다는데 원래 그 속에는 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을 짜가려니까 이 동성이 남자라는 동성인데 이 짜가려니까 남자야.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를 서로 짜가려는 것은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찾으면 남자가 남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레스비안의 이야기를 풀어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 신화랄까 그리스 철학 이것이 갖는 어떤 문제는 어떤 한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레스비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많잖아요. 게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문제까지도 타치를 다루고 그것이 어디서 나는 향연이라는 데서 이 사랑이라는 문제를 그래서 풀어내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아가톤의 에로스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에로스의 속성을 살펴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맨날 뭐냐면 남자 풍문이 좋나 여자 풍문이 좋나 아니면 여자는 막 남자 여자 필요 없다. 우정이 좋아. 그것이 우정이 좋아. 이래 하는 거. 않으면 어떤 하나의 병든 에로스, 건강한 에로스 이런 인격적인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끝없는 짝. 어떻게 말하면 모든 남자 여자에게는 하나의 동성애적인 사실은 요소가 약간씩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많았는데 이 아가톤의 에로스. 아가톤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신들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연하고 그러한 미덕을 가진 존재가 에로스 신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 신을 숭상하면, 즉 사랑을 숭상하면, 사랑을 쫓으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따르면 우리는 그 사랑은 항상 젊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아미, 그죠? 우아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요. 그래서 이러한 연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형체 있으면 사랑을 하면 뭐가 된다 하면 시인이 된다. 그죠?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술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제일 밑에 보면 남녀의 사랑,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5단계 우리가 제일 위에 가는 아가톤이 말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에로스, 요 단계야, 요 단계가 제일 위에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인생 살아가면서 했을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나의 우아함, 아까 나이가 갖고 있는 존엄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조금이라도 내 자를 우아하게 만들고 싶어.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에로스를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자 하는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향연을 하면서, 그러면 플라톤이 나중에 어째 죽노? 플라톤은 81살에 죽어요. 오래 살아요. 플라톤은 뭐냐면 어느 친구 결혼 피로연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묵다가 죽었어요. 피로연 81살 때. 그렇게 우리가 보여준다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제 플라톤이 전에서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 할아버지의 주치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아주 청년 시절에 아까는 아카데미아의 제자로 들어가고 거기서 플라톤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으면서 아카데미아의 어떤 뭐랄까 영원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뭐냐면은 이 플라톤이 죽으면 아카데미아를 물려받는 그런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못한 이유는 너무나 뻔한 거야. 뻔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테네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통을 갖다가 이어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쫓겨나면서 온갖 역시 도시를 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해적한테 붙잡혀가지고 뭐냐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뭐냐면 이제 친구들이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자기 고향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정도 가르치고 나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테네로 돌아와서는 그 옛날에 저희가 쫓겨났던 아카데미아 이것을 갖다가 본받아가지고 이 케이온이라는 학원을 건립하는 거예요. 이 케이온이야. 이 학원을 건립하고 나서는 여기서 비로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냐면 이 철학과 모든 학문을 합치는 그런 어떤 내가 칼파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학문의 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이 이제
리케어이온을 건립해서 이것이 이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신전에 된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아테네가 뭐냐면 이제 솔직히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 후원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마케도니아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살던 영지로 돌아오죠. 어머니로 영지로 돌아와서는 이 양반은 아주 60살에 죽고 일찍이 죽는 거예요. 일찍 60살에 위장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까 결국에는 이 모든 어떤 학문에 포용하는 큰 어떤 하나의 집, 모든 학문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집이 철학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미덕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게 뭐냐 윤리학이라는 책인데 한번 보십시오. 철학자들이 자기의 학문적인 체계를 이론화하잖아요. 이론화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이론화하느냐? 역시 추상적인 하나의 인격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플라톤은 그냥 자기 스승이잖아요. 플라톤이. 그렇지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어떤 하나의 철학을 그대로 본받지는 않았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데아를 추구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화학적인 과학을 추구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플라톤의 나의 친애하는 벗이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벗은 뭐다? 뭐라 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나의 가장 친애하는 벗, 스승이겠죠. 벗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묻겠습니다. 도작, 진리, 그냥 진리. 그래서 철학자는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학자는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진리, 이거다. 그것 외에는 목숨을 바칠 곳이 없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말이 미덕하는 말이랍니다. 우리 인간에는 악덕과 미덕이 있는 거예요. 악덕과 미덕은 구별이 없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그러면 적선을 베푸는 것은 미덕이고 거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동정 땡잎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은 악덕이고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는 것은 악덕이고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미덕이냐 그걸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르코모스 윤리학이라는 데서 말했어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함이라는 거였어요. 적절함을 딴 말로 바꾸면 중용이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것이 중용하니까 공자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장철학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그 하나의 서양 철학이 어디서 만나느냐 하니까 중용에서 만난다. 그 적절함 이걸 이야기해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잘지게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를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도움을 줄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뭐고 그런데 내가 1억을 확 그 사람한테 줬다. 그럼 그거는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절함. 이걸 우리말에 착 들어맞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들어봐요? 어?
그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60살, 70살 이래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적당. 예, 경우 바르게 기억나십니까? 항상 어른들이 우리 보고 가르쳐주면 뭐든 경우 바르게 해라 하는 말이에요. 경우 바르게. 외국에서는 그것을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티켓. 근데 이 에티켓하고 경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에티켓 하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뭐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당겨주고 앉아주고 그러니까 문 열어주고 이런 기계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경우 바르게 할 때는 어떤 때는 의자를 당겨가지고 여자를 앉히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앉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중용하는 말입니다. 그게 미덕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오는 미덕, 용기, 그걸 보면 뒤에 그 미덕에 용기라 하는 말이 있었고요. 그 뒤에 기계 하는 말이 있고, 돈에 대한 후함, 낭비와 그 다음에 절제, 이걸 후함도 있고, 명예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분노하는 이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이 니고마코스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이야기는 절제, 중용이고 경우 바르고 이득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할 적에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플라톤이 죽으니까 하늘에서 태양이 떨어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다. 플라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다시 세상에 환해지고 모든 빛이 돋아나더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화려하게 아테네 철학이 꽃피운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으면서 그 뒤에 모든 것이 이 그리스 철학이 뭐냐면 헬레니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은 철학이라고 하거나 헬레니즘 문화예요. 이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를 정복해 가면서 동양과 서양 사이의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합쳐진 이것이 헬레니즘이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만들었던 이데아 철학, 그 다음에 로고스 철학, 이것이 서양 철학에 굳건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약 1800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이 세 사람의 철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체가 어렵고 신은 죽었다. 나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그냥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절대성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신은 죽었다 이 목소리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죽었다.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의구점과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니체가 말했을 때가 말한다는 너 자신을 알아라가 아니고 초인 사상을 위브 맨시, 초인 사상을 주장했잖아요. 이건 앞에 이었던 어떤 하나의 그 합리주의라든가 이데아론을 탁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 색이 엄청난, 그래서 니체의 철학으로는 도끼 철학이라 하는 말을 쓰거든요. 모든 철학을 깡그리 다 부신다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내려오는 거야. 내려가 다시금 이 그리스 철학이 하나의 또 새로운 모습을 띠기 시작하는 것이 프로이트와 융이야. 프로이트와 융이 등장하면서 철학이 심리학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들의 이야기하게 되고
무의식에 이야기하게 되면서 새로운 너를 알아라,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속에 있는 욕망의 그 어둠의 아이를 알아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서양 철학의 큰 어떤 획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데아에 대해서 하나의 신성한 생각을 갖고 있고 로고스 철학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몸을 정립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철학적인 이상은 뭐고 제가 말한 인간이야 인간. 인간의 뭐 죽어서 어디 간다 뭐 이게 아니고 나의 존엄성, 나의 존엄성을 왜 지켜야 되느냐, 나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이 세 분이 만났던 하나의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철학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뭐냐면 내 자신의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딱 60, 이제 이 70 넘어갈 적에 그냥 깨구리처럼 팔딱팔딱 뛰는 거, 좋다고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슬프다고 깽판 치는 것, 이거는 아니다. 그죠? 네. 깨놓고 말해가면 외국에 가가지고 영부인이 뭐 좋은 데 가지고 쇼핑하면 하면 어떤데? 그 가지고 말하는 떠들어서는 이런 얍사무리한 그런 정치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도 가끔씩 쇼핑 구경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를 갖다가 좀 넓게 보고 두텁게 보고 멀리 보는 이런 걸 갖추면 우리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배우자 이런 이야기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학이라 하는 것이 문학은 불륜이야.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마치겠습니다. 예.